김문수의 대선 패배 원인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고, 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보수주의 체제로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이 정부는 또다시 몰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임기를 채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 거예요. 너무 깨끗합니다. 이 사람은. 예,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급지, 상수원, 산꼭대기 가면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하급지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오물도 있고, 그리고 썩은 고기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물고기가 많죠. 예, 물고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위에 상급지에는 물고기 없어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물고기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란 것은 무엇입니까?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겁니다. 거짓말과. 우리나라 정치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계에 안 맞아요.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해먹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겠지만, NL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NL계, 민족해방, 그리고 PD계, 노동해방, 그리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전부 다 두루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전남대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광주 교도소, 목포교도소에 수감됐었고. 그러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동길 교수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이 보상금을 받는 운동이 아니라고 자기가 증명을 하면서 김동길 교수와 함께 보상금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년 설란행 여사와 함께 5.18 묘지, 민주화운동 묘지에 찾아가서 매년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선거 출마한다 그러면은 한 번씩 가요. 출마할 때마다 갑니다. 가서 잠깐 생쇼를 하고, 그리고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가짜 유공자가 돼서 보상금을 받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는데 계속 김문수 후보는 5.18의 주역이면서 보상금을 거부했고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위에 보시면은 다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이재명 후보에 붙은 사람들, 뭔가를 해먹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선에서 어떻게 돼? 꼬리 자르게 된다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나한테 꼬리 자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부정부패를 일으켜도, 뭔가에 문제가 돼도, 대장동에 뭔가가 문제돼도 공무원 선에서 일단은 자살로 만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꼬리 자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피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뭔가의 비리가 터져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물이 너무 깨끗하면은 어떻게 돼?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다. 정치는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보시면은 자살 결국은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측근들 다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 최초 제보했던 사람들, 공무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살했지 않습니까? 숨진 채 어떻게 자살이 됐는지,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른 윗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다. 공무원 선에서 일단락이 다 된다는 거다. 꼬리 자르기가 다 되니까, 여기에 뭔가를 해먹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재명 후보에 붙을 수밖에 없고, 깨끗한 사람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다. 자,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나라 정치계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시 보시면 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겠습니까? 네. 또 다시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밖에 없다.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레토 최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융시장이 가장 위험한 것은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파레토 최적이 되게 되면은, 자,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 초기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그러니까 도로 하나 깔았어. 도로. 여기에 도로를 까는데 그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죠. 그런데 여기서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어. 버스 정류장 깃발을 하나 꽂았습니다. 깃발. 표지판. 우리가 표지판이라고 합시다. 표지판을 깔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됩니까? 네, 외부 효과를 가집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여기는 땅값도 오르고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값도 올라가게 되고, 그럼 여기에 상가도 들어서게 되고 인프라도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지하철을 깔아야 돼요. 지하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역세권 아파트가 되려면, 역세권 지역이 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성숙기, 지금과 같은 이제는 성숙이 이제 거의 정체되거나, 네, 이제는 보시면은 선진국에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주려고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비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페러티가 나타나갑니다. 페러티. 그러니까 비용과 이익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파레토 최적입니다. 파레토 최적.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파레토 최적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우리가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 이거는 누군가가 그 비용만큼을 비용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 만들는다. 서울의 한강뷰 똑같은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 비용, 이익을 받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돼? 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파레토 최적 국면에 들게 되면은, 네, 처음에는 성장이 가파르게 되겠죠. 네, 결국에는 누군가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리고 배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무주택자인 사람들에게는, 네, 대한민국은 전체가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사전선거가 있고, 그리고 본투표가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은 본투표예요. 본투표. 본투표에 이기는 사람이 이제까지 무조건 됐습니다. 본투표에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전투표가 있죠. 사전투표에 있는 모집단과, 네, 본투표의 모집단은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아무리 강세를 보여도 본투표에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투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승을 해버렸죠. 김문수 후보가. 이 말이 뭐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면은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확연하게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장난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정선거를 주로 마약이라고 설명한다. 마약. 자, 여러분들 마약에 한번 이제 맞은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은 왜 마약을 또 찾습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일으켰던 집단은 왜 또 부정선거를 합니까? 살기 위해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가 들통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100% 사형입니다. 사형.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요, 마약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부정선거 계속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핸디캡을 감수하고 압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승을. 자, 사전투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사전투표는 언제? 공휴일이 아닙니다. 네, 공휴일이 아니죠. 모집단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투표는 언제 많이 합니까? 공휴일에 많이 하죠. 사전투표일이 아니고 본투표일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얼마나 조작하기 쉽습니까? 사전투표가 있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선거감시단이 발표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무결성과다. 네, 이거는 연관성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사기라고 했습니다. 사기. 사전투표 자체,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자개표기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부정선거에 이용된다는 거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선관위는 방금 범죄 조직이라고 체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국제선거인단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이라는 호칭을 가볍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하며 그들은 범죄 사기 조직이다. 이걸 뭡니까? 선관위라는 거죠. 선관위.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 압승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또다시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관위 같은 경우는 대놓고 하는 거죠.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 국제 선거인단 국제 선거 감시단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도 이거를 못 막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는 대통령도 이거를 못 막는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왜? 대통령이 이거를 거론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정권. 윤석열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개박살 났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정선거를 해도 이제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놓고 한다는 겁니다. 대놓고. 이 증거 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노란 봉투 안에 꺼내가지고 투표용지 그냥 찍어놓은 거 그냥 갖다 바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제 논리가 제 주장이 아니고 3,000장 연속 특정 후보 이게 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지금 뉴스도 지금 나오죠. 뉴스 방송을 보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죄송합니다. 똑같은 보시면은 형상기억종이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투표 용지 보세요. 묶음질 나타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공정한 투표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없다는 거다. 이것이 무엇이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자, 김문수 후보에서 완벽하게 압승을 해야 된다고 했죠.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주택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한 공약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권처럼 뭐 반값 아파트라든가 우리나라는요, 선거를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부동산 해야 돼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사가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을 겁니다. 완벽한 공약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 그 공약이 무엇이냐? 무조건 부동산이다. 왜? 우리나라는 뭡니까? 50%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이 무주택자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뭔가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0%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압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처럼. 이명박이 했던 건 뭡니까? 반값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본주택 들고 나오는 겁니다. 기본주택. 공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파레토 최적이라고 했죠. 지금은 대한민국은 파레토 최적. 금융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최적화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최적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기본주택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는 어떻게 돼? 비용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음 세대가 비용이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의 세대들이 세금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5만 원 있죠? 25만 원. 네, 기본소득. 이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무슨 돈으로 만들죠? 네,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뭐라고 했죠? 페널티라고 했죠. 완벽하게 페널티라고 했죠. 이익이라고 했죠. 기본소득 25만 원 주려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25만 원을 뱉어내야 됩니다. 빼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기본주택이라는 부분들을 들고 나온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인 대한민국 50%의 사람들은 여기도 들고 갈 수밖에 없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과 함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노예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같이 케인지안 학파, 케인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효수요론이죠. 유효수요론. 제가 다시 쓸게요.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효수요 이론. 여기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네, 승수라든가 그 다음에 가속도.
네, 가속도 이론이 또 여기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유효수로는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만들든지 정부에서 무엇에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일자리. 정부에서 유한 수요를 만들자. 그러면 일자리 만들면 결국에는 무엇이다?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없는 소득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죠. 이것의 승수효과, 가속도 효과죠. 네,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만들었습니까? 사회주의의 장점을 만드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해서. 사회주의를 보니까 완벽한 시장경제 자본주의로는 이 경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 회복할 수 없다. 어떨 때? 대공황이라든가 불황 때.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도 불황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70년대에 가서는 진보의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보의 논리.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일부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죠. 이것이 바로 케인지안 학파입니다. 케인지가 만드는 현대자본주의의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케인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 근데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1980년대부터는 투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돈을 찍어내도 이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불황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정부에 돈 찍어내갖고 기본소득 주고 기본주택 만들어내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이거 얼마 쉽습니까? 그러나 이 쉬운 것이 설명이 안 된다. 또다시 불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체제라는 케인지가 만들어낸 케인지안 학파 유효수요 이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거는 시카고 학파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전 세계적으로 진보주의가 무너졌습니다. 프로그레시브라는. 왜? 이것이 노예의 길이기 때문에. 돈만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이라는 노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진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보, 프로그레시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밖에 안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50%죠, 진보 비율이.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택 비율이 낮아요. 유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주택자 비율이 50%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왜 무주택자 비율이 50%입니까? 이것이 전세제도 때문입니다. 전세제도. 전세제도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전세제도에 우리가 보시면은 전세 보증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100%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그리고 이거를 또 우선순위로 우리가 담보 설정되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 때문에 50%라는 이 무주택자들이 생긴 거고, 이 무주택자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공약을 끌어낸 후보들한테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누구?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브라는 이 진보,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예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대선을 나가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면 됩니다. 이명박 정권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들어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패싱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공식 발표 없는 거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통화를 했다 그래요. 발표가 없는 이런 상황은 한 번 더, 이 사람이 트위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트위터. 다 얘기를 소상하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 이 트위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엇이다? 네, 내수용 대통령이다. 내수용. 우리 국내용. 우리가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국정 운영이 아니에요. 국정 운영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은 일선 공무원들이라든가 장관, 차관들, 그 총리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외교죠, 외교. 자, 대통령의 역할은 외교가 80%입니다. 외교가 80%예요. 외교가. 국정 운영은 몇 %입니까? 국정 운영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 하려고 지금 대통령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내수용 국내용 대통령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임기 초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작년부터 말씀드렸다. 그래서 국내 최초입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얼마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다시 이 정부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채우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보수주의로 가야 된다고 했죠. 보수 인사 써야 된다고 했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완전히 가야 된다고 했죠. 유일한 사는 방법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임기 초부터 국정원장뿐만이 아니고 총리 전부 다 비서실장, 좌파 인사, 진보 쪽 인사,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북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무 필요도 없는 중국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있는 양아치하고 손잡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들, 금적공황이죠. 우리가 가장 힘이 센 사람 붙어있고, 자, 그쪽에 대가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리를 잡아야지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뒷골목에 양아치하고 손잡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외교가 됩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손을 잡아야 되고, 이 선진국들, 강대국과의 어떤 내 뒷편에 서야 되는데 엉뚱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거는 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디언지가 지금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가디언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트럼프 트럼프의 백악관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소통이 안 되고 있죠. 보수 성향의 상대로 거둔 압승적인 승리.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선거인단이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선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거 개입 덕분에 그의 험난한 권력 획득 과정이 순탄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와 지금 백악관이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부정선거 관점. 중국이 선거에 관련됐다. 자, 이거를 누구에 통해서? 선관위를 통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했죠?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했죠. 마약이라고 했죠. 한번 마약에 손댄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고 했죠. 한번 부정선거를 일으켰던 조직이라든가 선관위는 다음에도 무조건 부정선거를 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이거 들통나면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한다는 거죠. 대통령도 건들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선관위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보든 말든. 보든 말든 얘기해라. 우리는 이거는 대법관들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 효용도 없다. 이거는 아무 제기도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얘기를 예측을 한데도 예측을 국내 최초 어떤 점장이 어떤 무당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또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이라는 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말로 나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딱 하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부가 끝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 누구한테 죽음을 당합니까? 저는 좌파입니다. 좌파 인사들. 왜? 이 정부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 정부에서는 외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죽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웅. 왜 영웅을 만들죠? 왜 죽었냐? 이거는 너희들이 보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추종하는, 자유시장 경제 추종하는 보수들 때문에 너희들이 죽였다고 해놓고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영웅을 탄생시켜놓고 무엇을 하자는 거죠? 또다시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계급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항상 강요합니다. 자살을 만들거나. 이것이 진보의 민낯입니다. 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자, 조기 대선 내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